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다 접속 잘 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이하나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울산대학교에서 의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 유전대사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해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신장과 소아비만 강의를 맡게 된 이예나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저신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신장은 사실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신장이 마이너스 2 SDS 이하인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쉽게는 이런 성장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성장 도표에서 이 제일 하한 선이 마이너스 3%일이거든요. 이 300분위수 이하인 경우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저신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00분위수라는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퍼센타일인데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일 키가 작은 아이를 100분위수, 그리고 제일 큰 아이를 100분위수라고 했을 때, 즉 300분위수라는 뜻은 100명 중에서 키가 작은 순서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인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유전이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과거 연구들을 통해서 거의 그 유전 키를 결정하는 게 80%는 유전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는 그러면 남은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20%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춘기가 언제쯤 오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는지, 사춘기가 빨리 오는지, 사춘기가 어떤 속도로 지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스트레스, 그리고 뭐 언더라인 디지즈 질병이 있는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그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서 분비가 되는 경우고, 머리에서 이제 뇌하수체라고 이제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 여기에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이제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것은 뇌하수체 위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조절을 하고요. 이제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 GH, RH가 분비가 되면은 이게 이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 성장 호르몬은 간에 작용을 하여서 IGF-1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이 IGF-1이 작용을 하여서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한 그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 GnRH가 분비가 됩니다. 이 GnRH가 뇌하수체에 작용을 하여서 뇌하수체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인 LH, FSH를 분비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성선 자극이기 때문에 남아에서는 성선이 고한, 그리고 여아에서는 난소를 자극을 해서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어서 사춘기에 여러 이제 신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 단계에 따른 정상 성장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는 50cm, 체중은 3.3kg 정도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만 1세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첫 1년간에 25cm가 자라서 보통 돌 무렵이 되면은 약 75cm 정도, 체중은 10kg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 2세까지는 이제
그 다음 1년은 이거의 한 절반 정도인 12cm 정도 성장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만 2세가 중요한 것은 만 2세까지는 주로 영양 상태에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잘 먹는 아기가 굉장히 잘 크는 거고, 이때는 잘 먹고 통통한 아이들이 키도 함께 잘 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 2세쯤에는 이제 거의 부모의 평균 키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만 3세부터 사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는 보통은 이제 일정 속도로 크게 되고, 이때는 성장 호르몬에 의존을 하여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 속도라는 것은 보통은 1년에 한 5에서 6cm 정도 성장을 하고, 키 속도가 조금 느린 어린이들은 약 1년에 4cm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있는데요. 사춘기 때는 이제 가장 그 급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사춘기는 사실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사춘기 시기에 굉장히 잘 크지만, 사실 사춘기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성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사춘기 때는 남아는 25에서 30cm 정도, 여아는 20에서 25cm 정도 성장을 하고, 보통 이 시기에 이제 급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성장은 남아가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남아는 그 골연령, 그 뼈 나이로 봤을 때 13세에서 14세 사이에, 여아의 경우에는 뼈 나이 11세에서 12세 정도의 급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춘기 시절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성 호르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완료는 남아의 경우에는 뼈 나이가 17세에서 18세일 때, 여아의 경우에는 15에서 16세에 도달하면은 성장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 성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에는 이제 보통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상 성장을 조절하는 인자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출생 전과 출생 후 모두 유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출생 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산모의 건강과 태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생 후에는 유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영양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인자 수치가 어떤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체질성 성장 지연은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상 성장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아이들은 보통 태어났을 때는 거의 정상 체중과 신장으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2번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2번 그래프가 이제 제 그 성장 그래프의 가장 하한선을 따라가면서 약간 태어났을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이 성장 속도가 이제 약간씩 줄면서 하한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조금 키가 작은 듯이 보이다가, 하지만 사춘기가 남들에 비해 조금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 2, 3년 정도 늦게 나타나고, 사춘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여서 결국 체중 신장은 거의 정상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질성 성장 지연은 한 가게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유전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골 연령을 찍어봤을 때 뼈 나이는 실제에 비해서 한 2에서 3세 정도로 어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성 저신장이 있습니다. 가족성 저신장은 보통 태어났을 때도 약간 작게 태어나는 경향이 있고, 연간 성장 속도는 사실은 정상이나, 보통은 이런 친구들은 1년에 4cm 정도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판 나이는 보통 자기 나와 일치하고, 따라서 사춘기도 거의 보통 친구들이 사춘기 오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춘기 급성장이 있지만,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성 저신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아이와 부모 모두가 키가 작은 경우가 많고, 이 그래프에서는 3번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상 성장 그 곡선의 하한선을 따라가면서 결국 성인이 됐을 때도 키가 작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은 부당경량화입니다. 부당경량화는 다른 말로는 자궁내 성장 지연이라고 하고, 자궁내 성장 지연은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출생 체중이나 또는 키가
-2 SDS보다 작거나 또는 3%일 미만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보통의 만 4세까지는 거의 90%의 아이들이 따라잡기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따라잡기 성장이란 자기가 이제 부모님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키까지는 잘 따라잡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 약 10%의 아이들은 따라잡기 성장에 실패를 하고 만 4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신장으로 남게 됩니다. 보통 그래프에서는 3번 내진 4번을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잡기에 실패하여서 계속 이 성장 곡선의 하한선을 따라가면서 결국에 성인이 됐을 때도 약간 키가 작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결핍입니다. 사실 성장 호르몬 결핍은 굉장히 질환이고 사실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작고 100명 중에서 3번째 미만으로 작고, 사실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1년 동안 키가 4cm도 못 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임상적 특징으로는 얼굴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복부 비만을 보이고, 또 이제 음경 같은 경우도 매우 작은 음경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아이들에게서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드문 원인으로 여러 염색체 이상과 유전적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염색체 이상은 터너 증후군이 있는데, 터너 증후군은 사실은 생각보다 꽤 많이 만날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 키는 작지만 지능이나 다른 건 정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다 잘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여자의 경우에는 46XX로 X 염색체가 2개 있다는 것은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터너 증후군은 45X로 출생을 하고 거의 100%에서 저신장을 보입니다. 따라서 여아가 굉장히 심한 저신장으로 왔을 때는 터너 증후군을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최종 신장이 거의 140cm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그 여성 2차 성징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어서도 가슴 발달이 없고 생리가 없고 이후에도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목이 짧은 것이 특징적이고, 이런 식으로 목선이 약간 사다리꼴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눈안 증후군이 있는데, 눈안 증후군은 사실은 염색체 이상이라기보다는 유전자 이상입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아까 터너 증후군 아이처럼 굉장히 목이 짧고 목선이 이렇게 삼각형, 그러니까 사다리꼴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터너 증후군은 여아에서만 나타나지만 눈안 증후군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을 합니다. 유전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이 아이들은 보통은 태어났을 때는 거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나지만 출산 후에 성장 지연을 보이게 되어서 이 아이들도 키가 굉장히 작고 또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그 적응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신장의 원인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프라이드윌리 증후군, 그리고 요거 사진의 경우에는 골 이형성증인데, 요런 친구들 또는 다운 증후군, 이런 아이들, 어떤 1차적인 성장 장애, 염색체나 유전적인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키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어서, 사실 요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저신장 진료를 하면서 요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주요한 메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성 성장 장애를 보이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떤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 그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이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에도 성장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런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그 소아 청소년 내분비 의사의 할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요런 1차성 또는 2차성 성장 장애 원인을 배제하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사실은 특발성 저신장이라는 진단명입니다. 특발성 저신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이제 키가 작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특발성 저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체질성 성장 지연, 그리고 가족성 저신장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성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이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떤 병원을 의뢰를 하는 게 이런 경우에 병원을 의뢰해야겠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매년 키 크는 속도가 4cm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작년 키 대비 작년이랑 올해 1년간 4cm도 못 컸을 경우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꼭 혹시 발견을 하신다면은 소아내분비 의사를 만나보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은 저신장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 어떤 속도로 컸는지, 뭐 출생력은 어떤지, 엄마 아빠 키가 어떤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병력 청취를 하게 되고, 정확히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2차 성징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는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뭐 IGF-1과 같은 성장 인자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나이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골 연령 검사고, 사실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소아과에서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손과 손목 사진을 찍어서 알 수가 있고,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왼쪽 손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나 뇌하수체 MRI 같은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작은 어린이들만 선별적으로 이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키 재는 것인데요. 키 같은 경우는 만 2세까지는 누워서 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하여서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누워서 재는 키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 이후부터는 이렇게 서서 키를 측정하게 되고, 우리가 키가 사실은 아침 일중 변동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잰 키가 보통 저녁에 잰 키에 비해서는 1cm 내지는 크게는 2cm까지도 더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저녁에 잰 키가 일반적으로는 아침 키에 비해서 조금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를 재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성장 도표에 이제 뭐 키, 체중, 그리고 생년월일과 측정일 같은 것을 넣어서 이 아이의 키가 몇백 분위 수에 확인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키 성장 도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나이 검사, 골연령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떤 검사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뼈는 성인 뼈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 그로스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성장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장판에서는 연골세포가 증식을 하고 또 연골세포가 커지면서 연골 생성, 콘드로제네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드로제네시스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골화가 진행이 되는데, 골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골이 뼈로 바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뼈나이 같은 검사는 주로 왼손을 사용을 하여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신생아 여아입니다. 이제 이 카팔본이라고 하는 손목뼈가 이제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연골이 있는 거고 골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연골뼈에 골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인이 가까워지면은 손목뼈가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아과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손목뼈의 모양을 보고,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성장판의 모양을 보면서 뼈 나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판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검은색 이렇게 살짝 빈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장판이라고 불리는 그로스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이런 식으로 성장판이 이제 모든 뼈에 다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 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성장판이 모두 다 닫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손 모양이 이제 오른쪽 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성장 호르몬 분비 능력이 정상인지, 결핍증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검사이고, 모든 아이들에게 절대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고 3%일로 미만으로 굉장히 작으면서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의심되는 아이들에게 시행을 합니다. 사실 이 검사는 굉장히 힘든 검사입니다. 보통은 입원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거의 금식을 한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것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자극 검사를 시행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피를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뽑게 되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최대치를 봤을 때 하나도 10이 넘지 않았을 때, 모든 수치가 다 10 이하일 때를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 중에서 단 한 개 수치라도 10 내지는 10이 살짝 넘게 되면은 사실은 성장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한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면은 성인 예측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예측기를 보통은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고,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중간 부모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타겟 하이트여서 이제 목표 키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키가 있으면은 엄마 아빠 키를 평균을 내고, 여기에서 남아의 경우에는 6.5cm를 더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여기서 6.5cm를 뺍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다음에 여기에서 6.5를 더하면은 아들의 경우 173, 딸의 경우 160 정도가 이제 부모 키로 산출한 예측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부모에게 나와서도 자매나 남매끼리 굉장히 형제끼리도 키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cm 정도의 그런 오차가 있고, 사실은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뼈나이를 사용한 또 성인 예측기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병원에 내원해서 골연령, 뼈나이를 측정하고 이 뼈나이를 성장 도표에 넣어 봤을 때 대충 이 정도로 크겠다고 예측을 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키가 작거나 굉장히 키가 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확히 예측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신장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어떤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갑상선기능 저하증 같은 원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성장 호르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결핍증인 경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증후군인 경우, 터너 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누난 증후군인 경우, 그리고 만성신부전처럼 콩팥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키가 잘 안 크는 경우, 또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영양아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 그 건강보험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급여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발성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그 건강상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인데, 이런 특발성 저신장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성장 호르몬의 적응증은 있으나 사실 FDA에서도 승인은 받았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키만 작은 아이들을 어떤 급여로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방법은, 사실 성장 호르몬은 먹는 약도 아니고 모두가 다 주사약입니다. 보통은 피하 주사로 맞게 되고 거의 주 5회에서 7회, 사실은 거의 매일 밤 자기 전에 피하로 주사를 직접 자가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병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거의 2세에서 4세 사이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사실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치료를 할지에 관한 어떤 딱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이들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고, 적어도 사춘기 초기에는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 성인 키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굉장히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치료를 정말 시작하기 전에는 이 친구가 잘 클지 못 클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효과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인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실 질환이고 성장 호르몬 자체가 안 나오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 거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목표키까지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너 증후군이나 부당경량아 이런 아이들도 치료를 오래 하게 되면은 적어도 5에서 7cm 정도는 최종 성인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치료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적어도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5년간 치료를 하였을 때 기존 데이터상에서 이제 성인 키가 한 4에서 6cm 정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치료를 하면은 한 1cm 정도를 체중 키에 더 더해진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효과를 사용하기 전에는 뚜렷하게 알 수 없고 사용을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해봐야지 그 효과를 판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후가 좋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그리고 오래 맞을수록 용량이 높을수록 좀 효과가 좋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부모 키가 조금 큰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는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대사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를 약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이득이 있는데 근육량이 증가를 하고 골밀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지방 조직을 분해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이제 부작용을 보시면은 사실은 성장 호르몬은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눈에 띄는 부작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 부위가 아프고 붓고 빨개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관절통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는 뇌압이 올라가면서 이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혈당이 올라가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척추측만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알려져 있고 오른쪽은 이제 고관절에 이제 다리가 이제 딱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정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퇴골두가 이 골단에서 분리되는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소아 저신장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아 비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아 비만은 정의는 이제 체질량 지수 BMI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이제 BMI는 다 아시다시피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키는 이때 여기서 미터로 사용이 되고요.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성인의 경우에는 뭐 25 이상이다, 뭐 3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비만을 정의하는 그 수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 그 성별이 같은 또래들과 비교해서 그 BMI가 85, 100분위수 이상이면 과체중, 그리고 95, 100분위수 이상일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 비만의 유병률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소아 비만이 2007년 10년 전에 비해서 2017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교육부에서 나온 거고 이제 BMI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그 비만도를 평가를 하였는데 2018년도 마지막으로 거의 과체중군과 비만군을 합쳤을 때 거의 25%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일 정도로 굉장히 비만이 늘고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미래에 저희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만의 원인과 분류를 보시면은 비만의 원인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흡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비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맞벌이 가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열량 식품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만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학습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실외 활동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또 이제 스크린 타임, 뭐 핸드폰이라든지 TV,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 다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의 분류는 이런 어떤 단순한 비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여러 질환들이 이제 쫙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쿠신 증후군,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성장 호르몬 결핍증도 약간의 이제 비만 소견을 보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터너 증후군, 프레들리 증후군 아이들도 키가 작으면서 약간 비만한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제 비만의 평가는 이제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체질량 지수 BMI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BMI가 이제 85 이상이면은 이거는 과체중, 95 이상일 경우에는 비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소아 비만의 문제점을 보시면은 이제 어렸을 때 비만한 아이들은 사실 대부분 거의 80%의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하게 되면은 최근 이제 성인 질환들이 대부분 뭐 40대, 50대, 60대에서 발생하는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들이 이미 소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정말 저도 진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아이들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정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의 동반 질환으로 제 생각에 이제 그 소아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실 우울한 친구들이 많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을 먹으면서 비만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꾸로 비만한 아이들이 이제 소아청소년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굉장히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가 되면은 그 외모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반 질환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성인병들이 이제 소아에 차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형 당뇨병, 그리고 저희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성조숙증도 굉장히 비만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만하게 되면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생리가 굉장히 불순해지고 뭐 털이 많아지고 여드름이 심해지고 이런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남아의 경우에서도 뭔가 남성화가 끝까지 다 진행이 되지가 않고 생식생 저하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만의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85, 100분위 수가 넘어가면은 이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과체중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과체중인 아이들은 병원에 와서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동반 질환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되기 때문에 혈압을 측정을 하고 이제 혈액 검사,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런 동반 질환이 없으면은 약 6개월마다 지켜보면서 동반 질환이 진행이 하는지 보게 되고, 만약에 이런 동반 질환이 같이 동반된 어린이들이라면은 반드시 체중을 유지하거나 감량을 하여야 합니다. 엄마들이 이제 체중을 얼마나 빼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아기는 사실은 키가 굉장히 많이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빼지 않더라도 체중만 유지만 해도 키가 크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체중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는데, 만약에 스스로 노력하는 게 더 이상 체중을 감량시키지 못한다면은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치료적 접근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비만의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에 굉장히 주의를 하여야 되고, 저희가 보통은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과체중 소아에서는 합병증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소아일수록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얘네들은 뭐 약을 주고 수술을 하고 이런 치료는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의 정말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전부 다 바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학제적이고 되게 다면적인 평가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거를 먹고 있는지, 간식은 언제 먹는지, 외식을 하는지, 배달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누구랑 먹는지, 편의점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요새 애들이 굉장히 바빠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잘 때까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운동을 언제 하는지, 그다음 운동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얼마나 보는지 이런 것을 사실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만의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소아일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중요하고 사실 소아한테 쓸 수 있는 비만약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뭐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살을 빼더라도 그게 사실은 그때뿐이지 정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부모님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울해서 살찌는 경우도 많고 또 살이 쪄서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학제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병원 특징상 병원 진료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약물이나 약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소아에게서 승인된 비만약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현재 경구약으로는 승인된 약이 제니칼이라고 이제 올리스텟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내에서 이제 소장에서 지방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만 12세 이후에 이제 승인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현재 시판 중인 약인데 하지만 이 약은 부작용이 조금 심해서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방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변을 볼 때 그대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변을 보게 되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막 변실금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사실 갑자기 막 화장실에 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먹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사실 이 약은 이제 상품명이 다이아백스고 사실은 비만보다는 그 당뇨, 이형 당뇨의 치료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당뇨약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이제 민감성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하고 사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살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뇨에 대해서는 만 10세가 넘으면은 본 약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형 당뇨가 있는 어린이들은 이 메폴민이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사실 이 약은 그 뇌전증 약으로 개발이 된 약이고 이제 뇌전증, 경기가 있는 아이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진다는 그런 부작용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비만에서도 이제 승인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소아들한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성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펜톨민이라는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비만 치료제인데 펜톨민과 토피라메이트가 함께 들어있는 큐시미아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 어른들에게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도 이제 성장 호르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사를 조금 좋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방세포를 분해시키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분해시키고 근육량을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프레더-윌리 증후군에서 이 친구들은 키도 작고 비만한 게 특징인데 프레더-윌리 증후군에서 이런 이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 치료약으로 이제 가장 핫하고 최근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들어보신 약은 아마 위고비라는 약일 겁니다. 이제 위고비는 상품명이 이제 리라글루타이드입니다. 이제 오른쪽 요 사진 보실 수 있는 이게 위고비이고, 사실 위고비가 나오기 전에는 삭센다가 있었습니다. 삭센다와 위고비의 차이점은, 삭센다는 매일매일 주사를 해야 되고, 위고비는 이제 위클리 제형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일주일 내내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삭센다보다도 부작용도 덜하고 굉장히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도 제법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소아한테 승인이 나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소아 승인이 되져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소아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빅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형 당뇨이면서 굉장히 비만한 아이들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소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위고비 같은 약제는 그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GLP-1 아고니스트이고 이 GLP-1 아고니스트는 이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살을 빼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 위와 장에 작용을 하여서 음식물 배출 시간을 늦춥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장의 그 운동성을 굉장히 낮춰서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금방 부르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나고 더부룩한 느낌이 나서 먹다가 그냥 바로 숟가락을 조금만 먹고 숟가락을 놓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에도 작용을 하여서 식욕을 조금 낮추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이제 포만감이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 삭센다와 위고비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부작용을 발견을 하여서 이제 이렇게 비만으로 이제 적응증이 확대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인슐린의 분비도 늘리고 또 간에서 어떤 그 포도당 생성도 조금 감소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당화혈색소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위고비나 삭센다에 반응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그 체중이 빠지진 않더라도 이 약을 잘 주사를 맞추면은 굉장히 피 검사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삭센다, 위고비의 이제 부작용은 사실은 위장 증상이 가장 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이 아프고 속이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고 심할 경우에는 막 토하고 설사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질암종이라고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위고비보다는 주로 삭센다에서 보고가 된 그런 부작용이고 그리고 사실 메듈라리 사이로이드 캔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발생하는 갑상선 암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갑상선 암 중에 하나고 보통 대부분 어떤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는 갑상선 수질암에 가족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비만은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키 체중 그리고 백분위수를 확인을 잘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식, 어웨어니스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자, 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많이 먹은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통통하면은 다 나중에 키로 간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옛날 시대의 얘기고 요즘같이 영양 과잉 시대에는 사실 통하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 비만하면은 끝까지 비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가 이제 비만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부모님들부터 먼저 나서서 아이들의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당뇨에 대해서 이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소아당뇨라고 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은 이런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가장 많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챗GPT가 그려준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당을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장면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사실 이제 1형 당뇨의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1형 당뇨는 사실은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드문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소아당뇨가 늘고 있는데, 소아당뇨가 느는 원인은 비만이 늘면서 이제 2형 당뇨, 성인형 당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주사를 맞거나 하지는 않고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이게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이제 세포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여러 세포에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려면은 결국에 이런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없이는 이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은 췌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당이 혈액에 너무 많아지면은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췌장이 너무 많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지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 췌장이 알 수 없는 이유에서 파괴가 되어서 이 공장이 아예 문을 닫아버려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당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넘치는 당은 콩팥을 거쳐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소변으로 배설될 때 혼자 배설되는 게 아니라 얘는 당은 물을 끌어들여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같이 빠지면서 아이들이 체중이 빠지고 목이 마르고 소변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에너지가 필요한 여러 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세포는 에너지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 결핍 상태가 되고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렵게 말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사실은 그 지방세포 때문이고, 비만이 너무 심해지게 될 경우에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에 그 결론은 똑같이 당뇨병으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1형 당뇨가 소위 말하는 소아당뇨, 앞서 말한 그 그림처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입니다. 이 아이들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서 아예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장이 문을 닫는 원인은 자가 면역 반응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은 인슐린이 이제 아예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2형 당뇨병은 사실은 말만 당뇨병이지 전혀 다른 질환이고, 이 아이들은 인슐린은 나오긴 나오는데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작동을 못하는 원인은 대부분 비만이고, 비만하게 되면은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지방세포는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게 굉장히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이 원인이 되는 비만을 치료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기 위한 다양한 먹는 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타입의 당뇨병으로 유전적인 당뇨병들이 굉장히 드물게 있는데, 모디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애들이 굉장히 물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빠지고, 소변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주요 장기들은 에너지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아이들 중에 물을 많이 마시고 체중이 빠져요, 아니면 화장실을 자주 가요,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혹시 당뇨병이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주시거나 병원을 가보도록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1형 당뇨의 경우에는 혈당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혈당 검사는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고 하실 줄로 알 거라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손끝을 찔러가지고 이제 피를 살짝 뽑아서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혈당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뇨병 아이들이 혈당 검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잘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혹시 드물지만 그 교내에 당뇨병 어린이가 있다면은 너 혈당 검사했니? 혈당 체크했니? 한번 물어봐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은 뭐 혈당 체크를 직접 보건실에 와서 하도록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교과서상에는 혈당 체크를 할 때는 이 손끝보다는 양쪽 사이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혈당 검사를 몇 번 해야 되냐? 사실은 이거는 제가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교육하는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사실은 1형 당뇨 아이들은 적어도 4번은 혈당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점심 직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점심을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혈당 체크를 당연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사실 1형 당뇨 친구들은 거의 다 이거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팔뚝이나 배나 허벅지나 살이 있는 부분에 피하 지방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걸 부착하여 갖고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센서가 이제 여기 이제 블루투스로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서 핸드폰으로 5분 간격으로 혈당을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혈당은 혹시 교내에 당뇨병 어린이가 있다면은 간혹가다 이제 저혈당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데 이게 있는지를 조금 잘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혈당은 혈당이 70 이하일 때를 얘기하고, 사실 1형 당뇨인 친구들 다 자기가 저혈당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식은땀 나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손이 떨리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고, 이런 아이들은 대처 방법도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요구르트를 먹으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런 요구르트가 이제 1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요구르트를 학교 가방에 계속 넣어 갖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요구르트가 있다면은 이제 보건실 냉장고에 한두 개라도 좀 구비를 해 놓으시면은 당뇨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루카곤 주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보통은 꼭 양호실에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라고 이제 환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가 완전히 뭐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저혈당이 와갖고 완전히 쓰러졌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이제 주사액이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약이 들어있는데, 이 주사액, 이게 증류수인데 증류수를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믹스 하셔갖고 다 빨아들여갖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1cc가 됩니다. 이제 아마 초등학생 이후면은 아마 대부분 체중이 25kg 이상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냥 이거 전량 다 주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하실 때는 이제 사실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겨서 누군가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심한 경우 경련을 한다, 저혈당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요 주사를 뭐 엉덩이, 허벅지, 팔 아무 데나 큰 근육에 IM으로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부탁한 말씀으로 이제 외람되지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 환자들 중에서 어린 환자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요즘에 보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데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셔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뭐 인슐린 맞았는지 체크도 해주시고 혈당 체크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은 이제 그런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은 너무 이제 혈당을 주사를 맞으려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사실은 혈당 체크하고 점심 식전에 인슐린 주사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도 한마디, 너 주사 맞았니? 라고 물어봐 주시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생 애들은 자기가 당뇨가 있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보건실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 핸드폰을 다 제출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문자로라도 아니면 지나가다가 한마디라도 너 맞았니? 혈당 체크했니?를 물어봐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사실은 이게 블루투스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야지 핸드폰으로 혈당이 가고, 그래야지 이제 집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이제 우리 아이의 그 혈당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고등학생들은 다 핸드폰을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핸드폰을
이 친구들만이라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서 되게 꺼려 하시는 친구들이 많던데, 그렇지 않다면은 보건실에라도 핸드폰을 갖다 놓고서 보건실 잠깐 와서 좀 혈당을 체크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을 제가 이제 항상 진료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신장이든 비만이든 당뇨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경우에 저희 이제 소아내분비 의사는 이런 친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 의사들이고,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인근 지역 내에 어디 병원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는지가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의뢰를 해주시면은 이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질문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바로 올라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우 선생님께서 일형 당뇨 학생이 스스로 부착한 인슐린 패치를 잘 사용해서 특별히 관리할 점은 없고 보건실에 근육하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착형 인슐린 패치를 붙이는 학생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병원에 방문하거나 오작동을 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케이스를 임상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인슐린 펌프나 부착형 팬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기기를 애한테 붙이고 아이도 이거를 달고 다닐 정도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당뇨와 혈당 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인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정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기기 오작동은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고, 그 패치가 잠깐 망가지거나 또는 그 펌프 같은 경우에는 내 배랑 이렇게 가는 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이 막히거나 뭐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있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안 들어가니까 혈당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네,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집 부모님들이 알아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특히 중고등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착형 인슐린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적극적인 아이들은 많이 붙이지만 굉장히 비밀로 하고 싶고 자기가 당뇨인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밀인 아이들은 이런 것조차도 잘 붙이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점심 식전에 저혈당으로 당을 섭취했는데 원래 맞던 인슐린량 그대로 맞고 점심 식사를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에 식전에 저혈당으로 당을 섭취할 정도로 저혈당이 있었으면은 사실은 밥을 먼저 먹으라고 해주시고, 밥을 먹은 다음에 식후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나는 식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식전에 꼭 맞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평소에 맞는 양보다는 약 70%, 6, 70% 정도로 감량을 하여서, 예를 들어 평소에 10단위를 맞았으면은 10단위를 다 맞는 게 아니라 한 6이나 7단위 정도로 이제 감량을 하여서 맞으라고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형 당뇨인데 체육만 했다 하면 저혈당으로 의식이 흐릿하고 쓰러집니다. 그래도 학생은 체육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당연히 인슐린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못하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굉장히 필요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혹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얘도 당연히 체육을 너무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 하면은 친구들한테 당뇨인 게 이렇게 알려지게 될 수도 있고, 이 친구의 경우에는 꼭 체육을 하기 전에 저혈당 간식을 먼저 먹고서 체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하기 전에
사탕이나 요구르트, 주스 같은 거를 먹고 해도 되고요. 사실 사탕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당이기 때문에 혈당이 쑥 올라갔다가 사실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차라리 빵이나 우유를 먹는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요구르트를 먹는다거나 약간 지방이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간식을 먹고서 운동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채영 선생님께서 영유아 시기에 성장 호르몬 결핍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질문 주신 게 어린 나이에는 살이 찌면 성인과 다르게 지방세포수가 증가해서 성인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영유아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통통해야 나중에 성인 비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의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 2세까지는 주로 영양에 의해서 크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영향을 직접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굳이 임상 증상을 생각해 보자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얼굴이 동그랗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다 얼굴이 동그랗죠? 아니면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음경이 굉장히 작은 경우, 마이크로 페니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세 전에는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혈당이 자주 오거나 어떤 그런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오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통통해야 성인 비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영유아 시기를 그러니까 영유아를 만 2세까지 봤을 때는 사실 2세 전에는 우리가 BMI를 계산해서 어떤 비만도를 측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 2세까지는 어떤 그 기준은 없다라고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 2세가 넘으면은 사실은 이제 BMI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체질량 그 지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5%일 이상일 경우는 과체중인데 제 생각에는 과체중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3세, 4세 이후에 유치원생 이후에 부모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정상 성장에 가깝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으로 가게 되면 체질량 지수가 95%이 넘어가면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아이가 비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가정 내 문제나 뭔가 식습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 비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킬로까지는 괜찮다고 딱 그 컷오프를 이야기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그 BMI가 95%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통통해지면 성인 비만율은 낮아지기 어려운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우리 아이가 사실 살짝 마른 듯하게 키워야지 그래도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최대한 조금 마른 듯이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속혈당 측정기의 오차 범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안정기가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게 오차 범위가 굉장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정상 혈당이 우리가 80에서 한 180까지 보면은 그 정상 혈당 범위 내에서는 거의 오차가 없는데 그 정상 혈당을 벗어나서 저혈이거나 고혈일 경우에는 굉장히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있어서 오차 범위는 또 경우에 따라 다른데 심하게는 50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작게는 한 15 내외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기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연속혈당 측정기가 보통은 제품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어떤 제품은 열흘 쓰고 어떤 제품은 14일을 쓰는데요. 매번 쓸 때마다 어디에 부착을 했나, 부착하는 그 순간에 잘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오차 범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애가 이거를 1년을 썼더라도 이번에 내가 새로 낀 연속혈당 측정기를 조금 잘못 꼈으면은 좀 오차가 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끔씩은 혈당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 연속혈당 측정기와 내 진짜 혈당을 보시고 이게 우리 아이한테는 어느 정도의 오차로 항상 나오는지를 본인들의 데이터를 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은정 선생님께서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에 표시되는 혈당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몰랐는데 스마트워치에 혈당 수치가 나오는 거면 이제 어떤 주사가 바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기계 자체에서 이제 측정되는 그 혈당 수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써본 적은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릴라이어블 하니까 이렇게 상업화돼서 나오는 거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사실은 그 안에 바늘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그냥 바늘 없이 그냥 터치만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혈당이 얼마나 그 신뢰가 있을지는 아직 약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형 당뇨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70 이하에서 정해진 간식을 섭취하는데 혈당이 70에서 60, 60에서 50으로 나눠서 간식량에 변동을 주어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15g의 당질, 뭐 요구르트 1개 내지는 주스 반컵, 사탕 3, 4개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저혈당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저혈당 간식을 먼저 줘서 저혈당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는 우유나 뭐 요구르트나 치즈나 뭐 이런 약간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서 좀 혈당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정연차 선생님 연속 혈당 측정기 오차 범위는 이전에 있었던 질문이어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3시가 넘어서요. 시간 관계상 좀 질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이혜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